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개념 시사 프로그램 썰전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여야 대선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제 정치 참여를 선언한 이후에 오늘 본격적으로 대외 행보에 나섰죠. 민주당에서도 대선 주자들의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대선에 들어가면서 바로 나오는 건 바로 검증이죠.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검증 얘기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썰전 패널은 민주당의 김영진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조혜진 의원 찐찐 클럽인데요. 이 두 찐 의원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썰기는 이성대 기자 어떤 뉴스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은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출마에 대한 해외 반응을 좀 찾아봤습니다. 해외 반응? 예. 어느 해외인가요? 구체적으로는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일본에서도 관심을 일단 가졌군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뒤에 자세히 들어보고요. 영끌 인터뷰는요? 네, 오늘 오후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현 거리두기가 일주일 더 연장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영끌 인터뷰에서는 코로나 관련된 소식을 좀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썰전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날선 토크 썰전 라이브.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진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조혜진 의원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새로 준비한 또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 손평지 PD가 또 보도 디자인 팀과 오랫동안 준비한 효과인데 라이브지만 편집 효과를 갖추자. 제가 와 효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일단 김영진 의원님이 한번 나 와 효과 한번 쓰겠다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일단 와 효과 한번 쓰겠습니다. 보십니까? 이럴 때 예. 연습 삼아 한 거지만 조혜진 의원님도 한번 예. 저 와 효과 한번 쓰겠습니다. 저는 잘 안 되네. 되게 멋져 보이긴 한데 다 사람이 손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서 이렇게 카메라 가지고 안 하는 거여서 예, 약 2초 정도 지연이 있습니다. 어느 때 쓰시냐면 쿠폰은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내가 멋진 말을 하고 나 이거 한번 박수 받아야겠다 싶을 때 딱 말씀하시면 저희 PD가 와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보고 멋진 말 했다고 그러면 팔불출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지금 점수 깎이는 거 아니에요? 시대가 우리가 또 자기 PR 시대니까 그래요? 예, 용서되는 거예요? 그럼요. 이거 나중에 보좌관님들이 이거 캡처하시기도 좋고 그러라고 제가 저 효과를 만들었고요. 이것저것 피할 때가 아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와 효과니까 이해하시겠지만 다음 주에는 우 효과가 있습니다. 안 쓰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쓸 수 있는 우 효과가 우리가 우 쿠폰 합치면 와우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주제 강지영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공식적인 대선 경선 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오늘은 여의도 대한민국 국회를 찾았습니다. 어제 단체 사진에 잡히지 않아서 아쉬웠던 썰전 가족 유상봉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오늘은 기자들에게 이렇게 인사도 건넸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 또 정치에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 언론에서 많이 채워주시고 저 윤석열 이제 정치에 첫 발을 디뎠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좀처럼 목소리를 직접 듣기 어려웠던 정치 신인에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고 어제 정책에 대한 답변이 두루뭉술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구체적인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어제 다 얘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차차 세부적인 정책을 밝히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인 김건희 씨의 인터뷰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일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나오는 본인에 대한 의혹들에 대해 기가 막힌 얘기라고 얘기했는데요. 윤 전 총장은 아내 인터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김경희 여사께서 직접 육성 인터뷰를 하셨던데 그거는 좀 보셨는지 아니면 딱히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제가 아침에 일찍 행사 나오느라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예. 아내 인터뷰를 보지 못하고 일찍 나온 이유, 오전에 있었던 한 행사 때문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관심이 쏠렸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첫 만남이 드디어 성사됐습니다. 제1야당 대표와 야권 대선 주자 지지도 1위의 만남, 소감은요?
제가 오늘 사실 처음 뵀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나누고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 한번 뵙기로. 첫 술에 배부를 수 있겠냐인 것 같은데요. 그동안 차차라며 숨 고르기도 했지만 이제는 대중 앞에 대선 주자로선 윤 전 총장. 매서운 검증의 눈빛을 어떻게 마주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첫 번째 썰전의 주제는 정치인 윤석열 등판 2일차입니다. 저희가 제목은 저렇게 정했지만 여러 나오는 검증 얘기를 좀 많이 할 걸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사진을 한 장 잠깐 보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언론사 행사에 가서 이준석 대표를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고 또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안철수 대표와도 한 테이블에 이렇게 얘기를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 안철수 대표, 윤석열 전 총장이 한 테이블에 배치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언론사니까 뭐 저런 샷을 또 준비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대화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그래요. 먼저 좀 여쭤보면 원래 저런 자리에서는 뭐 보통 가시니까 언론사 행사 대화를 많이 안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행사 시작하기 오래 전에 미리 여러 명이 모여서 있으면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예. 근데 되게 바쁜 분들이니까 시간에 거의 맞춰서 도착하게 되고 와서 잠깐 서로 인사하고 나면 바로 이제 공식 행사 시작되기 때문에 예. 그 행사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그 민폐죠. 그 눈총 받죠. 예. 그러니까 좀 전에도 화면을 보니까 처음에 잠시 이제 그 인사 만났을 때는 정도만 이야기하다가 행사 시작되니까 다 이쪽으로 이제 주목을 하고 윤 총장님은 제가 듣기로는 그 굉장히 좀 다른 자리에서도 자기가 분위기를 띄우고 분위기 주도하고 이렇게 말씀도 많이 하고 그런 스타일로 알려져 있는데 시간 있으면 말씀 많이 하셨겠죠. 예. 이준석 대표는 뭐 가까운 시일 내에 뵙기로 했다라고 윤석열 전 총장과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공식 채널 권영세 그 영입위원장이죠. 권영세 위원장과 먼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 대표랑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약간 제가 일당? 보기에는 그런 거죠.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 당선됐을 때도 8월 달에 그 경선 버스는 제 시간에 정거장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특정한 기회나 이거 주지 않겠다. 8월 버스를 타려면 그 시간에 타라. 딱 이 원칙적인 입장이고 오늘도 사실은 한번 찾아뵙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준석 대표가 아주 냉정하게 저를 먼저 봐요? 그러지 말고 권영세 대협력위원장 먼저 오세요. 그런 다음에 만납시다라고 정확하게 자기의 입장을 표명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8월 버스에 타지 않으면 당신에게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는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예. 약간 먼 산 바라보면서 지금 서로의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싸움인가요? 기싸움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 당 이야기지만은 조금 유감스러워요. 윤석열 총장 쪽에서는 사실 뭐 입당을 늦추고 싶은 생각이 저는 없는 걸로 전해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도 내가 조금 늦게 들어갈 것 같으니까 뭐 경선 시기를 조금 늦춰달라 이런 이야기 한 번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당에서 뭐 늦출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윤석열 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때 당에서 검토해보고 그럼 늦춰줄게 아니면은 뭐 당신 사정 봐주느라고 뭐 출발 시간 늦출 수는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그래 해도 되는데 아무 이야기가 없는데 늦춰달라 말라 이야기도 없고 내부적 분위기는 늦지 않게 들어올 듯한 분위기인데 여기서 벌써부터 늦게 들어오면 안 돼 자꾸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당 일이긴 하지만 저는 그래서 논란을 자꾸 만드는 게 좀 별로 안 좋은 것 그래서 제가 같아요. 보기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선출됐을 때 예. 당선이 됐을 때 그 멘트가 너무 강했어요. 예. 약간 여지를 두고 해야 되는데 예. 그 영향이 제가 보기엔 이준석 대표 정치 입문이 예. 유승민 대표였고 또 예. 마지막에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같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예. 그 영향이 있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지금 윤석열 그 총장이 예. 약간 곤혹스러운 입장일 것 같아요. 가고는 싶은데 네. 오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니까 갔다 왔다 해서 한 3번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든지 말든지는 아니고 이제 이준석 대표 이야기는 빨리 들어오라는 이야기예요. 늦게 빨리 출발 시간 전에 안 들어오면 안 태우고 우리 간다 빨리 들어오세요 이 이야기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당에서 정한 출발 시간보다도 더 일찍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이준석 대표가 더 이상 저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조혜진 의원님은 예. 이준석 대표와도 좀 친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나요? 이 대표님, 요건 좀 너무 야박해요. 뭐 이렇게.
저하고 친하다는 그 선입견 어디서 가셨습니까? 아,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당 대표님하고 친하다는 건 저한테 좋은 이야기긴 한데 네. 솔직히 식사 한번 해본 적 없고 차 한 잔 마셔본 적 없고 아, 그렇습니까? 그냥 행사장에서 악수하고 인사 나누는 게 전부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어요. 이준석 대표님이 우리 당에 들어오신 지 10년이 됐는데 됐죠. 어쩌다 보니 그렇게 돼버렸어요. 예. 예. 원래 이제 유승민 의원님과도 좀 가깝게 예전에 예. 원내대표 원내수석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일 가장 가까운 분이었고 예. 사실은 이준석 대표는 과거에 유승민 키즈였죠. 예. 정말 그로부터 출발해서 지금까지 왔고 그 시기에 조혜진 의원님이 예. 가장 중요한 수석으로서 역할을 다 하셨는데 좀 아쉽긴 하네요. 그러니까 그 이준석 대표가 저 높은 곳을 향해서만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수석은 건너뛰고. 어찌? 이준석 대표도 그 유승민 대표하고 유승민계라고 알려져 있고 그렇죠. 김웅 의원도 어. 유승민계라고 알려져 있고 바른 저는 정당으로 지금 말씀하신 입당했으니까. 이런 인연 저도 이제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잘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또 그런 맥락일 그렇죠. 텐데 선입견이죠 사실. 이준석 대표도 김웅 의원도 식사도 한 번 한 적, 차 한 잔 마셔본 적이 없어요. 지금 말씀은 도리어 유승민 개파는 없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으신 건가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유승민 대표님이란 분은 개파 정치, 개보 정치를 지양하는 분입니다. 이런 거는 옳지 않다. 다만 정치적으로 가치를 공유하고 동지적으로 이렇게 좋은 정치를 위해서 같이 뜻을 합하는 동지로서의 관계는 예. 있다. 그겁니다. 그거는 예. 제가 보니까 이재명 지사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요. 이재명 두분 한번 지사의 해줄까요? 측근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예. 그런 면은 비슷한 것 같아요. 계보, 계파 이런 것이 아니라 가치와 지향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한번 잘해보자. 예. 그런 게 강한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보니까. 유승민 의원도 그렇고 이재명 지사도 그렇고. 제가 뭐 한마디만 덧붙이면 듣기로 이제 최근엔 많지만 의원들이 이전에는 이재명 지사 가깝게 있던 의원들은 현역 의원은 정성호 의원, 김영진 의원님, 김병욱 의원님밖에 없었다. 그래서 뭐 개파라고 할 수 없고 4명 딸랑 있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개파가 없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핵심 개파 이런 거 핵심, 알겠습니다. 핵심들. 아니, 예.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정치를 하지 않았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비슷한 것 사진을 같아요. 한 장 예. 보면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이 국회에도 갔습니다. 국회에 가서 인사를 정세균 전 총리와 인사를 하는데 지금 뭐 사진이 잠깐 나올 텐데요. 예. 고개를 푹 숙였어요. 정세균 전 총리도 대선 주자. 그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도 대선 주자인데 푹 숙였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가운데 있는 분은 설전에서 늘 뵙던 분인데 누구시죠? 예, 유상범 의원인데요. 어제 사진을 못 찍었어요. 저기 저 매헌 기념관에 가서 저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자리를 잘못 잡아서 오늘은 자리를 확실히 잡았더라고요. 예, 커피 와서 사진 찍은 겁니까? 예. 제가 보니까 그 딱 생각이 나요. 보니까 장효여서 동방예의지국 아, 얘는 지키는 것 같다. 박평윤 씨. 박평윤 씨. 박평윤 씨. 일단 뭐 예. 정치인들은 무조건 겸손해야죠. 총장이랑은 다른 모습이어야 되고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뉴스버스라는 인터넷 신생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일단 윤석열 전 총장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좀 이제 최근에 어떻게 보면 온라인에서만 떠돌던 의혹에 대한 김건희 씨의 답변들이 있었는데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좀 했죠. 윤 전 총장에게. 그 답변을 잠깐 듣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사모님께서 오늘 진짜 인터뷰도 하셨던데 글쎄 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김경희 여사께서 직접 육성 인터뷰를 하셨던데 뭐 그거는 좀 보셨는지 아니면 딱히 뭐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제가 아침에 그 일찍 행사 나오느라고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예. 예. 이후에도 기자들이 계속 마이크 또 핸드폰을 들이대면서 스마트폰을 들이대면서 물었는데 답변을 거의 하지 않고 이제 국회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일단 뭐 대답을 구체적으로 하진 않아요. 이제부터 질문은 시작됐는데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조혜진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답변 안 한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첫째, 본인 말씀처럼 기사를 못 봤거나 그 이슈에 대해서 몰랐으면은 당연히 말 안 하는 게 맞죠. 거기서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예. 거기서 뭔가 이렇게 뭐 대답하려고 하다 보면은 실수하게 돼 있습니다. 모르는 거 모른다. 나중에 알아보고 이야기하겠다라는 게 맞은 거고.
그다음에는 저는 그 이슈를 좀 의혹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건 소문일지는 모르겠지만 예. 의혹은 저는 의혹이라고 명칭 붙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이게 남편한테 부인이 이런 이야기 했는데 남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저 대선 이 대통령 나라의 최고 지도를 뽑는 이 선거를 가십성으로 저는 예. 추락시키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본인이 그런 이야기했으면 그게 굳이 언론으로서 관심이 있다면은 그 말한 게 사실인지 취재를 해가지고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뭐 연장시키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고 남편한테 물어서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 남편이 이야기하면 그럼 나중에 또 부인한테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부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렇게 물을 겁니까? 그거는 저는 정도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김건희 씨가 예. 뉴스버스라는 저는 언론 매체는 처음 들었어요. 예.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제가 보기에는 똠다방 아닌가요? 아, 저희가 그래서 네, 제가 확인을 보기엔 그 했습니다. 뉴스버스라고 하는 것도 좀 처음 들었고 예. 그 매체에 그 중요한 그 인터뷰를 김건희 씨가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도 의외였고 또 그것을 이런 시기에 바로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예.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또 이후에 또 윤석열 총장이 예.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좀 서투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아니다라고 명확히 해주고 예. 나머지는 언론과 국민이 검증에 들어가면 되는 거지. 예. 본인이 아니라고 백날 주장하면 뭐 합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이 그러니까 제가 들어요. 보기에 그래서 예. 김종인 대표가 한 것도 그런 거예요. 이게 엑스파일에 대해서 예. 문제가 없으면 그냥 무시해라. 예.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나머지 예. 언론과 국민에서 확인하면 되는 거고. 예. 근데 마지막에는 결론은 당사자가 해명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사안이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후보든지 숙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나 이재명 지사나 그건 숙명인데 오늘의 방식은 약간 의외였고 매체도 뉴스버스라고 하는 처음 들어보는 곳에 그런 얘기를 한다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좀 신뢰성 면에 있어서 약간 좀 착오가 있지 않았나. 요즘은 사실 뭐 매체가 워낙 그 다양해가지고 크고 작은 매체가 사실 매체의 이 그 크기는 뭐 큰 의미가 적고 이슈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그 민심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야기하려면 뭐 어느 매체를 가리지 않고 할 수는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후보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후보가 있을 때 후보의 가족의 이야기는 그 후보하고 직접 관계 있을 때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공식 루트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맞지 후보 가족이 중요한 한 부분이긴 하지만 본인이 공인은 아니거든요. 나중에 뭐 대통령 당선되고 대통령 영부인이 되면 이제 공적인 인사가 되지만은 그럴 때도 대통령 그 부인까지 됐다고 해서 언론에다 직접 나서서 이렇게 잘 이야기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래서 저희 제작진에서 그 뉴스버스라는 곳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예. 연락을 해봤더니 일단 뉴스버스는 아마 아실 텐데 이진동 기자 예전에 조선일보, TV조선에 있었죠. 지금 그만뒀는데 예. 그 이진동 기자가 만든 신생 매체고요. 만든 지는 예. 뭐 한 달이 그렇게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김건희 씨를 인터뷰하게 된 계기는 예. 그냥 전화해봤는데 기자가 예. 받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중에 이른바 이제 일부 커뮤니티에서 제기되고 있는 뭐 사생활 비슷한 의혹들 있잖아요.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본인이 김건희 씨가 먼저 얘기를 하더라. 그럼 본인은 인터뷰라고 생각을 못하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그 녹취를 허락받고 맡은 녹취인지 어떤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 일단 뉴스버스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한테 얘기하는 건 사실은 뭐 허락이든 아니든 모두 다 취재이기 때문에 예. 사실을 본인의 입으로 얘기를 했으면 사실은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저는 약간 좀 그래요. 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처음 알았는데 뉴스버스에 그 만든 사람도 TV조선과 조선 출신이고 예. 오늘 첫 윤석열 총장이 출마 선언하고 갔던 첫 행사도 어떻게 동일하게 또 비슷한 똑같은 회사예요. 조선일보가 주최한 행사였죠. 그래서 이게 과연 그러면 특정 언론 아닙니까? 사실 솔직하게 대한민국에 수많은 언론이 있는데 특정 언론과 계속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다는 것이 다른 언론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썩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 뉴스버스라는 뉴스버스네요. 보니까 저는 버스인 줄 알았더니 버스 예. 정치 출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버스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저 영어 절대 좀 버스인데. 약해서 버스. 저기를 참관하신 분은 그 모 회사하고 별로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그 좋게 이별하신 분은 아닌 것 같아서 그 회사하고는 예. 별 관계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우연의 일치.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런 사적인 일을 인터뷰인지 아닌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야기하고 그게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거는 그 김건희 씨 이분한테도 썩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그쪽하고 뭐 그쪽이 이 매체가 뭐 봐주려고 했으면 저런 걸 이렇게 저런 좀 비공식적인 루트로 취재해가지고 막 크게 보도하고 이렇게는 잘 안 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예. 김건희 씨 건도 그렇고 예. 또 내일 또 7월 2일 날 장모 사건에 관한 예. 그 재판도 예정돼 있잖아요. 예. 객관적인 사실에 관한 부분들이 예. 조금 더 분명히 되고 예. 김건희 씨도 본인이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총장 직전에 네. 뭐 특수부장하고 검찰의 주요한 특수부 검사를 할 때 했던 회사와 연관된 여러 얘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적절한 상황에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고 그에 따라서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사생활적인 문제라서 이 문제를 어디까지 살펴보는 게 과연 검증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약간 좀 조금 더 검토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사실 제작진에서도 이 문제를 다뤄야 되냐 말아야 되냐 회의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미 본인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김건희 씨 본인이 얘기를 한 주장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 아니냐. 예. 그리고 실제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뭐 일부 너무 많이 사실은 뭐 댓글에도 엄청 많이 올라오긴 합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거를 근데 아직 합리적 의심의 그런 단초들은 없잖아요. 증인이 있다거나 그런 건 없고 일부 부인 의혹 관련해서요. 그런데 뭐 계속 얘기는 나오고 그러면 이것들을 뭐 이것도 검증의 영역에 들어가는 건지. 근데 이제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이재명 지사의 측근인 김영진 의원은 그런 것까지는 아직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아니, 생각을 저는 하시는 할 필요 없다가 아니라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예, 본인이 봐요. 사실에 대해서 그 문제를 제기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뭐 제3자가 공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김건희 씨가 그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얘기를 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그럼 이제 저 가족에 관련 부분은 저는 그 후보 본인과 직접 관련돼 있는 부분, 후보 본인이 관여가 됐거나 작용을 했거나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그건 딱 그 가이드라인이라고 봅니다. 경계선이라고 봅니다. 예. 후보 본인이라도 굉장히 사적인 거 아주 내밀한 부분은 이거는 공적 검증의 대상으로 올리면 안 된다고 보는데 더구나 가족들 이제 개인적인 부분인데 후보 본인하고 직접 관계가 없고 후보가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가십성이고 어떻게 보면 흥미 위주의 보도가 되고 전체적으로 이 지도자의 이 자질이나 역량을 리더십을 제대로 검증해야 될 이 중요한 대선 흐름을 아주 희화하게 갈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점은 언론도 그렇고 정치인들 본인 그 가족들 본인들도 이 김건희 씨 저분도 그런 데 대해서는 사실 뭐 이번에 이렇게 남편이 선거에 선출직에 나온 게 처음이니까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처신할 때는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도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뭐라고 얘기했죠? 본인 스스로? 본인 스스로는 일부 의혹에 대해 제가 뭐 의혹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어떤 특정 이름으로 예명처럼 뭐 활동을 예명처럼. 했었다 이런 건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고 본인이 석사학위 2개를 받고 예. 박사학위까지 받았다. 그거 상당히 바빴다. 예. 그리고 털털한 성격이고 내가 그렇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활동을 하느냐. 앞서 이제 의혹 일부 뭐 온라인 등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그런 거 할 시간이 없다. 말도 안 된다. 근거 없는 소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결론은 내무반에 수류탄을 던진 거예요. 안전핀 제거도 없이. 그래서 터져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음성으로 나오다 음성으로 나가는 걸 막고 또 윤 총장도 알았겠죠. 왜 몰랐겠어요. 그러니까 알았는데 언급하기가 적절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언급하지 않는 거죠. 그런 이제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그 얘기를 소통관에 가서 기자들하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딱 물어보면 전체 가고자 하는 컨셉과는 완전 다르게 예. 그게 탑으로 뜨는데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알았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았다. 수류탄 던졌으니까 그거 알아서 해결하셔야 돼요. 이제 그건 그렇게 보면 윤석열 총장이 대처를 잘하신 것 같아요. 정치 처음 한 분 치고는 어제 출마 선언하고 이제 이틀째인 분 치고는 이슈 관리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이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쪽 저쪽에서 밑에서 막 의혹들이 이렇게 의혹 제기라고 막 나오고 있으니까 그냥 정면 돌파 먼저 얘기하자.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폭탄 빨리 터뜨리는 게 낫다. 그런 맥락이신 거죠. 근데 저는 그 본질하고 관계없는 거, 좀 전에 말씀드린 후보 본인과 직접 관계없고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부분, 또 아주 사적인 부분에 예.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그렇게 부스럼 만드는 것이고 그런 그 호기심 위주, 가십성 위주 또는 네거티브 전략이 좀 말려드는 것이기 때문에 선을 끌 때는 분명하게 꺼줘야 된다고 봅니다. 미주알 예. 고주알 뭐 대도 않는 이야기까지 다 대응하고 반응하고 뭐 그랬다가는 진짜 이 대선이 수렁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 부분은 지도자들이 어느 후보든지 간에 선을 꺼줄 때 명확하게 꺼줘야 된다고 근데 봅니다. 일단은 제가 보기엔 김건희 씨 그 논란되는 사건은 제가 보기엔 방아쇠가 당겨졌어요. 그래서 참 너무 일찍 당겨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걱정이 많이 돼요, 솔직하게. 그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 언급하기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너무 빨리 그걸 저희 방아쇠가 당겨져가지고 그게 사실일까 아닐까, 왜 먼저 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계속적인 추적 기사가 나오고 오늘 언급했던 코멘트의 그 사실관계를 또 확인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되는 거죠. 확인도 안 되고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그 상식의 입장에서 그 사실 말고 설명을 들어보면 다른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곁들였던 언저리의 사실관계도 또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의혹이라고 제기하는 쪽에서 이제 근거를 이야기하고 증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그 무책임하게 네거티브 던져놓고 당신이 해명하라고 말하면 그거는 정말 무책임한 거죠. 예, 말씀하신 내용 언저리 팩트들 석사학위 2개를 받고 박사학위까지 받았다. 제가 직접 한 건 아닌데 뭐 언론이 이제 확인을 했더라고요. 그럼 제가 꼼꼼히 보니까 그건 맞는 것 같더라고요. 박사학위 논문이 좀 얄궂긴 한데 논문 제목이 어떤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뭐 운세와 관련된 건데 어쨌든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얘기를 좀 더 여기까지는 뭐 두 분이 다 하신 만큼 하셨죠. 다른 얘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총장이 뭐 가볍게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제 출마 선언에 나와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또 정치 선언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 고개를 이렇게 돌리시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두 분을 보면 이렇게 돌리게 되는데 일단 이렇게 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권성동 친구인 권성동 의원이 한마디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말하는 스타일이 고개를 이제 좌우를 보면서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예. 어제는 뭐 이제 처음 그 많은 기자들 앞에 서다 보니까 예. 처음에 좀 긴장해서 그랬던 것 같고요. 예, 뭐 저도 윤 전 총장과 옛날에 검사 시절에 1대1로 많이 대화를 했던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한 명 1대1로 대화할 때는 그렇게 고개를 많이 흔들진 않는데 이른바 도리도리를 하진 않는데 자중이 예, 자중이 이렇게 여러 명 있으면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니라고 고개를 많이 이렇게 하는 버릇이 있다고 또 하더라고요. 뭐 일부에서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입니다. 준비가 좀 덜 됐다. 이 도리도리 모습만 보고 좀 논리적이진 않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준비가 덜 됐다는 걸 갖다가 말하고 싶은데 정말 꼬투리가 없어서 그런 것까지 준비가 덜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예.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검찰총장 할 때도 그 검찰청사 앞에서 기자들 몰려가지고 답변할 때 이렇게 쳐다보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어제도 그랬고 조금 전에 또 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잠깐 동안에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는데 저거는 그 권성동 의원은 긴장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저는 여유가 있는 겁니다. 긴장하면 보통 앞만 보고 딴 데 시선을 옮기지를 못해요. 딱 경직돼가지고 이게 앞에 보고 이야기하기 급하지. 그리고 여러 사람이 있어도 앞 사람하고 이야기하기에 급하지.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그 시선을 줘가면서 눈을 맞춰가면서 그렇게 잘 못해요. 예. 그러니까 어제 그 기자회견 발표하면서 이렇게 기자들 쫙 모여 있는데 이 기자하고도 쳐다보고 저 기자하고도 쳐다보고 하는 거는 그만큼 여유가 있다라고 느껴졌는데 다만 어떤 분이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빈번하게 하니까 좀 어지럽더라 이런 이야기 하는 분이 계셨고 제가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은 아직 이분이 정치적으로 훈련이 덜 된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기자회견은 기자들하고 소통하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하고 소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자한테 질문 들을 때는 기자 눈높이 맞추고 이 기자한테 눈높이 맞추고 하지만 답변할 때나 아니면 그 메시지를 선포할 때는 카메라를 통해서 그 카메라 뒤에 있는 국민을 한테 이야기하는 걸 딱 인식을 하고 정면을 응시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그 화면을 통해서 보는 국민들이 나를 보고 이야기하는구나, 나하고 소통하는구나라고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제가 그거는 보기엔 그건 그렇죠. 조언의 전문적인 그 미디어 조언을 좀 바르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그래도 그 윤석열 총장이 좀 이렇게 정치에 있어서 예. 또 좀 유머를 준 거죠. 윤차차, 윤도리 해가지고 저기 잘 기억하게끔 하기 위한 또 메시지가 아니라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출마 선언문을 보니까 그 너무 한 15분 했는데 한 13분을 그 비판하고 비난하고 분노의 목소리가 너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2페이지 정도 한 2, 3분 정도 자기 얘기를 했는데 그로부터 오는 좀 아직 그 출마 선언문에서 담겨져 있는 그런 분노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적절하게 좀 제어가 되고 있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니까 저번 토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지도자는 물론 뭐 분노하는 부분들에도 있지만 분노하는 국민도 국민이기 때문에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사회 통합으로 국가 통합을 통해서 모두를 위한 정부, 모두를 위한 국가를 만들 것인가에 관한 자기 상대를 좀 만들어가는 데 속에서 아직 제가 보기에는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세게 내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메시지를 줬는데 가운데 정말 나라를 걱정하고 정말 우리나라가 그래도 나은 나라로 가고자 원하는 그런 가운데 있고 중도에 있는 분들에게는 너무 강한 메시지였고 그의 반영이 도리로 나타나지 않았나. 그래서 물론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그냥 습관일 수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습관은. 그렇더라도 뭐 그런 거 정도는 고칠 수 어느 있죠. 정도 제가 보기엔 그리고 충분하게 제가 보기에는 수정이 가능하죠. 소통할 때는 국민하고 소통한다는 걸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앞으로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에 제가 공감하는 부분은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갑자기 대통령 후보로 된 데는 1차적으로는 정권 교체의 민심이 윤석열 총장을 희망으로 생각하고 그쪽으로 이제 밀어서 이제 또 올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본인의 정권 교체 사명이 그걸 갖다가 깊이 인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근데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조차도 정권 교체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고 정권을 바꾸고 나서 더 나은 나라를 새로운 나라를 그 설계에 대한 더 큰 부분들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이제 첫날이라서 비중을 많이 못 뒀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그에 대해서 비전을 이후에 제시를 한번 지켜보는데 해야죠. 첫날인데 그래도 청사진을 한 7대3 정도로 줘야 되는데 9대1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좀 강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나와가지고 기념관을 나오는데 막 수백 명이 모여서 박수 치고 막 하잖아요. 한 사람은 또 심폐 정지가 돼서 소생술을 하고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2012년에 12년 말 12년 초에 안철수 전 대표가 그랬어요. 그 열광과 환호 이 속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질 못해가지고요. 그거 빠져나오는데 꽤 걸렸어요. 저는 그 환상과 환호로부터 빨리 나오지 않으면 윤석열 총장은 그 말했던 도리의 이 습관을 고치기 쉽지 않다. 저게 아주 제가 보기엔 강렬하게 본인에게 갔을 것 같아요. 2012년에 안철수 대표도 그래서 그거보다 더 심했어요. 그때는 코로나가 없었기 때문에. 광장 이 시점에서 와찬사람 써야 되겠는데 와. 제가 우리 김영진 의원님이 예, 와찬사람 드리겠습니다. 와 완전 쓰겠습니다. 와 나왔습니다. 와. 와주세요. 원샷으로 주세요. 원샷. 협치하게. 저희가 원샷을 잘안 돼요. 살며시 원샷 됐는데요. 예. 다시 한번 처음이니까 아니, 다시 그래. 한번 저희도 한 거 좀 PD가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네. 한 번 더 쓸게요. 네. 아유. 와 한번 주세요. 예. 예, 좌측에 있는 손은 이제 조혜진 의원님이 손 협찬 들어갔습니다. 숟가락 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야 저게 한번 빠지면 못 나온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윤 총장이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그런 건 있더라고요. 그리고 와는 이제 한 번이니까요. 다 쓰셨습니다. 네. 처음이니까 제가 2번 드렸는데. 예. 또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을 잠깐 소개시켜드리면 M 땡땡땡님께서 기자가 전화한다고 다 받을까? 아까 이제 윤 전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또 우 땡땡땡땡님은 조언일 수도 있겠는데요. 도리도리가 습관이면 고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또 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서 도리는 새가 아닙니다. 예. 예, 너무 썰렁했나요? 알겠습니다. 일본 말이 아니고 우리나라 말이죠. 예, 도리, 예, 우리말. 예, 이런 거죠. 도리도리. 예. 알겠습니다. 짝짝꿍. 두 번째 주제 강정 아나운서가 소개하겠습니다. 민주당 차기 대권 주자를 뽑는 경선에 막이 올랐습니다. 민주당 대선 레이스 앞에 서 있는 주자는 모두 9명. 지지율 1위로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는 내일 대선 출마를 온라인 영상 비대면으로 선언합니다. 경선을 소박하게 치르겠다는 뜻인 거죠. 어제 이분의 출정식과 대비되는 효과도 노린 게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에 들어서면 반드시 찾아오는 거 검증의 시간이죠. 야권 바로 공격에 들어갔습니다. 막말 프레임으로 지난 5년 동안 내가 고생을 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 프레임을 이제 걸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재명 지사는 막말을 넘어서 그건 쌍욕하는 사람이야. 쌍욕하는 사람인데 쌍욕하는 사람이 막말한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더 웃기지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아마 이재명 지사가 되면 그 프레임을 걸기는 정말로 어려울 것이다. 반면 이 지사가 등장해도 이런 논란들을 주 공격 소재로 삼지 않을 거란 의견도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만큼 욕을 찰지게 하는 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그 점을 가지고 뭐 문제 삼지 않잖아요. 이 지도자의 자질 문제를 좀 우리가 비슷한 것 때문에 되면 검증하니까 너무 식상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지사 측은 전부 검증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뭐 악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 대통령 후보는 뭐 이재명 지사가 됐든 윤석열 후보가 됐든 많은 후보들은 1차 검증을 또 거치게 되는 거거든요. 또 뭐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과거에 또 나왔던 얘기에 대한 되풀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시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는 어떻게 다가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경선의 첫 관전 포인트는 6명까지 끊는 컷오프 예비 경선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순위도 관심사입니다. 1강 1중 7약 혹은 빅3로 불리던 기존의 구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예, 두 번째 주제입니다. 민주당의 후룡 본격 레이스로 잡았습니다. 앞서는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얘기가 많아서 공격하고 방어하는 입장이었다면 이번에 이제 이재명 지사 얘기가 많아서 조금 바뀌는 공수교대입니다. 일단 뭐 가볍게 이 질문부터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캠프의 상황실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다 꿰뚫고 대안을 내놓아야 되는 김영진 의원님께 잠깐 드려보면 일단 뭐 비대면으로 내일 출마 선언을 하죠. 네네. 출마 선언하고 이 부분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보통 기자들이 마크맨이라고 해서 대선 주자를 마크하는데 이번에는 의원들이 이제 이 지사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2개 언론사씩 마크하겠다. 그런 건가요? 누가 그랬어요? 아니 보도에 이렇게 나와서 저희가 그냥 했는데 그거 아닌가요?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보죠. 아 요거는 그냥 상황 정도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네. 이거는 뭐 이렇게 눈여겨볼 상황은 아닌가 보네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언론 담당 쪽에서 하시는 거고 상황실장님은 그냥 이건 뭐 크게 신경 써도 안 되는 상황. 양념이죠, 그냥. 양념으로. 별 문제 없는 상황. 이 얘기 좀 하고 저희가 예열을 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얘기하세요. 아니 바로 또 제가 한번 공격할게요. 공격. 예, 그 말씀 들었을 때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니까 뭐 별 의미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딱 받은 느낌은 이재명 지사 캠프에서 굉장히 일을 치밀하게 하는구나라는 생각 하나 들고 두 번째는 굉장히 올드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언론 공보 담당만 15년 하고 국회의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치 입문했을 때부터 큰 선거 나오면 맨날 이 공보 담당들 캠퍼들이 앉아서 하던 일이 언론사별 담당. 누구는 어느 신문사 맡고 누구는 어느 방송사 맡고 이래 이야기했는데 그 제대로 되는 법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맡는다는 게 순기능적인 것도 있지만은 좀 부작용,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구나 지금은 언론사라는 게 특징되어 있지 않잖아요. 뭐 아까 뉴스버스 처음 뉴스버스 처음 들어본 매체가 이런 자기 나름의 특종을 터뜨리는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그 체크하고 모니터하고 또 대응해야 될 그런 시기에 특정 언론사를 정해서 담당을 마크맨을 맡긴다고 하는 게 그 상황이 아니라고 하니까 아닌 걸로 그냥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엔 그냥
저기 뭐냐 일상적으로 예. 의원들이 이제 또 그 국회에 있다 보니까 예. 정치부 기자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런 예. 그 중에서 그래도 자주 만나는 기자들한테는 객관적인 사실과 내용에 대해서 좀 그 얘기를 해주고 또 그 기자들의 그 평도 있고 의견도 있으니까 그 예. 기자들은 사실은 정치인과 국민을 연결해주는 그 메신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의견을 잘 들으면 그 정치인들이 무엇을 잘하고 잘못하는지 그런 얘기를 듣겠죠. 그런 순진적으로 했던 거지. 이게 마치 무슨 뭐 네트워크 시스템처럼 매일매일 그런 건 관리하고 뭐 너 언제 만나니 누구 만나니 뭐라고 하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저도 그런 적 한 번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별로. 예. 알겠습니다. 상황이 오늘 아닌 어떤 기자가 전화 왔더라고요. 예. 김용진 의원님이 저 담당이에요. 그래서 그래? 누가 그러는데?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자리. 알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이른바 이제 욕설 논란이 다시 이제 재조명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홍준표 의원이 뭐 과감하게 신호탄을 쏜 거죠. 예. 거기서 이제 당기신 거죠. 원래 뭐 이제 내부 총질을 아까 이제 한다고 내무반에 이제 바깥으로 이제 적진으로 던진 박격포를 거죠. 쏘시는 박격포를 거죠. 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거 좀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다 공개가 되었는데 아무도 그 점을 가지고 뭐 문제 삼지 않잖아요. 이제 검증이라는 것이 좀 더 국민들이 이 지도자의 자질 문제를 좀 우리가 큰 것 때문에 되면 검증하니까 너무 식상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도 이해창 총재가 대쪽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흠을 내니까 대쪽이 쪼개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재명 지사는 아무도 대쪽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이게 뭐 들으니까 칭찬인지 비판인지 좀. 제가 보기엔 김재원 의원께서 예. 보면서 리쿠션이에요. 성동격서. 성동격서. 내가 뭐 조삼모사. 조삼모사. 그런 스타일 마치 아닌 것 같으면서 더 까는 돌려까기. 돌려까기지. 스리쿠션이지. 그러네요. 그래서 물론 다 할 수 있는데 뭐 저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홍준표 대표 얘기하듯이 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그 문제에 관해서는 이재명 지사가 잘 못한 거죠. 잘 못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수용할 때까지 사과하는 게 맞죠. 좀 더 구체적인 이른바 이제 욕설 파일이죠. 욕설 지금 파일. 지난 뭐 대선 때도 나왔으니까. 그 문제라고 하니까 근데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 문제가 뭔지. 근데 이제 그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야기했잖아요. 국민들은 잘 모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대통령 후보로서의 비전과 식견, 자질, 역량 이런 부분하고는 별로 관계 없어요. 그런데 실제 들은 입장에서는 조금 이분 속에 이런 참 좀 어두운 부분이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고 이게 나중에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고 했을 때 아예 그게 지워져 있으면은 걱정할 게 없는데 작용을 하게 되면은 판단과 결정에 정치적 결정에 작용을 하게 되면은 이건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친문 이제 흔히 말하는 반이재명계 친문 쪽에서 걱정하는 부분도 결국은 그런 한 부분이 나중에 극단적인 어떤 그 결정으로 나타날 거에 대한 두려움, 불안 이런 게 뭐 더 적나라한 표현도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있지 싶어서. 저희 지금 이제 돌려 안 까고 바로 직공. 그럼 여기서 정면까기. 와 찬스 한번 쓰겠습니다. 와 찬스. 자, 여기서 와 찬스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안 쓰면 언제 쓰겠어요?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괜찮아요, 글이? 괜찮습니다. 그래요. 자꾸 쓰고 싶네. 그런데 그 말씀에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우리 김건희 씨 얘기도 했고 관련한 뭐 김재원 의원 그다음에 홍준표 의원 얘기를 하는데 그 관련한 객관적인 사실에 관해서는 저는 사과하는 게 명확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명확하게 사과를 하면서 자기의 부족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문제에 관해서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경선 때 경기도민들은 대부분 다 들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정치 고관여층은 다 알고 있어요. 그건 잘 못 아시는 것 같은데 경기도에 제가 아는 사람 굉장히 많은데 한 사람도 들은 사람 근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공격의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기제로 삼아서 하고 싶으면 그걸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굳이 그것까지 해서 할 필요가 있나? 우리가 경기도지사를 뽑고 대통령을 뽑는데 그에 대한 생각이 강했던 거죠. 왜냐하면 2018년에 의원님도 아시지만 얼마나 격렬하게 경선을 했어요. 예. 친이 친박 정도의 경선 정도로 갔었어요. 예. 그래서 알잖아요. 예. 그때 다 깠어요. 다 공개했어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들을 만한 사람들, 볼 만한 사람들은 다 보고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 지사가 사과를 했고 또 진솔하게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남겨진 과제인데 저는 그 문제는 가족 간에 있었던 어머님과 이 지사, 어머님과 큰형과 형수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모르는 사실은 그 오래된 한 수십 년간의 과정들과 그 과정에 얽힌 그 감정의 진폭 이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있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것이 그 진실은 아니었고 그거 관련해서는 사과하고 가는 게 맞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뭐 그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토론회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엔 9명의 그 우리 민주당 후보들 나오면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진실은 그런 정도로 그게 극단화돼서 나가는 사안은 아니었다. 볼 때 이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보면 뭐 9번 8이라든지 또 앞으로 나올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전후 맥락을 좀 보고 하면 왜 그랬을까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는 잘못했다. 그래서 이 지사는 사과한다. 그런 거죠. 예. 그 이제 결국 이제 변수는 딱 이거 같아요. 그거를 일반 국민들이 듣게 되느냐, 아니면은 그냥 이슈로서 토론의 주제로서 공방하다가 끝나고 실제 듣는 국민은 얼마 안 되느냐, 거기인 것 같아요. 근데 많이 국민들이 듣게 되면 그냥 큰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다 듣게 될란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 아까 말했던 김건희 씨의 과거사에 대해서 언제 어떤 사건이 객관적인 사실로 나올지 모른다라는 것 사실은 비슷한 저는 거라고 봐요. 근데 그거는 사실관계를 뭐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거를 근거를 제시하거나 팩트를 제시하거나 증거를 제시하는 사람이 없는 반면에 이거는 녹음이 돌고 있으니까 뭐 육성이 돌고 있으니까 그게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귀에 들어갔을 때 주는 저도 사실 좀 충격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건희 씨 문제도 아니된 국적에 연결할까? 과연 그것이 사실일지 아닐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든지 밝히는 그런 과정이 있겠죠. 일단 뭐 그래서 제가 클리어하는 김건희 씨 그분도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사실이면 누군가 이야기할 거다. 그러니까 뭐 나는 뭐 그 신경 안 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막 가자고 하지 않으면 공개하기가 어렵잖아요. 아니죠. 요즘 세상에 막 가자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뭐 그냥 막 이야기하고 튀는 사람도 많잖아요. 저 캐나다 튀어 있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거를 이제 공개하지 못하게 됐죠. 이른바 그 파일에 대해서는 게시를 하지 못하게 돼 있고 앞서 이제 김재원 의원 얘기는 공개가 됐는데 아무도 문제 삼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취지로 또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실제 뭐 경선 과정 또 대선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나 좀 해보면 역시 이제 이재명 지사 얘기인데 박성준 의원이 캠프의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시대 정신을 담는 후보가 민주당의 적통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정세균, 이광재 후보로 얘기하겠습니다. 후보가 이제 민주당의 적통을 잇기 위해서 단일화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시대 정신은 이제 이 지사가 하고 있다. 그래서 적통이다. 이런 맥락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상원 실장님이니까 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조선시대 이후로 그 대한민국은 계급 사회가 아니에요. 조선시대에는 적자, 서자, 얼자까지 있어가지고 정말 1%의 그 양반이 그 지배하는 세대였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연 정말 시대 정신으로 나오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미래의 문제를 누가 잘 해결할 수 있는 정책과 능력 그리고 실천적인 결과로서 만들었느냐에 대한 그 리트머스 시험지를 통과하는 사람이 사실은 정치인이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경쟁을 통해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후보자가 되고 또 국민의 여야가 경쟁을 하면서 당선이 되고 그런 절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통이라는 문제는 약간 좀
구태의연하지 않을까. 이제 제가 그 이야기 들으니까 그 즉통이라고 쓰고 반 이재명이라고 읽는다. 그러니까 사실은 반 이재명인데 이광재 지사 이광재 의원 쪽에서도 그건 아니다. 우리는 뭐 포지티브한 목적이 있어가지고 단일로 하는 것이 누구를 반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그게 궁색하거든요. 누구를 반대하기 위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뭉친다는 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즉통론이라고 내세웠는데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순혈주의인데 요즘은 사실 순혈주의 시대가 아니고 퓨전 시대잖아요. 퓨전을 통해서 경쟁력이 생기는 그런 시대인데 새삼스럽게 순혈주의 이야기하고 즉통론 뭐 DJ부터 거슬러 와가지고 노무현, 문재인이 즉통론 이야기하는 거 보고 저거 가지고 뭉쳐질까 단일화가 될까 그리고 바람을 일으켜서 단일화를 똘똘 뭉치고 한 명도 이탈 없이 다 표를 다 합치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바람을 일으켜야 이재명 지사하고 양강구도를 만들 텐데 저거 가지고는 좀 신통찮다. 바람 안 일어나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재명 국민의힘은 뭐 적통이고 요런 것이 이제 당 밖에서 있는 분들이 더 지지율이 높으니까요. 우리는 대통합. 그러니까 제가 대통합 문제가 보면 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총장이 이제 정치 선언이 한 120일 정도, 4개월 정도 걸렸잖아요. 한 2개월 정도까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3지대에서 윤석열과 같이 해서 이후에 통합하는 그림을 설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이 사인을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삐졌어요. 딱 그리고 어제 그 이준석하고 나오면서 하는 거니까 기자회견 했어? 난 바빠서 못 봤어. 뭐 이렇게 거의 뭐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아 이게 확 바뀌었구나. 그게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여러 가지 흐름과 내용이 있지만 항상 변하는 것 같아요. 사실 작년 8월에는 사실 이낙연 우리 대표 대세론이 민주당 하늘을 95% 덮었어요. 근데 그게 1년 만에 바뀌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지율이라는 것은 숫자예요, 정말. 근데 지금 상황으로 가면은 민주당은 뭐 이재명 대세론 거의 굳어지는 것 같고 다른 반전이나 변화가 있기 어려운 상황 같고 오히려 저희 쪽에서 이제 그 당 밖에 있는 분들, 당 안에 있는 분들 다 합쳐져 가지고 또 이번에 사퇴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같이 출마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민주당보다는 조금 더 변수가 생겨가지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이번에 4.7 재보선을 끌어낸 또 이준석 체제를 만들어낸 이 바람이 전당주의 당내 후보 경선과 대선 후보 단일화 경선 쪽으로 확 불면 이 바람이 지금은 윤석열 총장을 이제 밀어주고 있는데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변수가 또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의원님 윤석열 총장이 지금 이제 장기판에 자기가 장기판에 차나 포나 말이 돼야 되는데 장기판에 조리될까 봐 장기판에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서로 지금 그 눈치를 보고 사람은 아니지만 서로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든 야든 저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당선 가능한 여당 후보, 가장 강력한 야당으로 뽑는다는 것은 그 양측 지지자들의 그 동물적인 감각 아닙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제 걱정해야 될 게 이재명 지사 이 대세론으로 가면은 9월 달까지가 사실 별 재미없거든요. 9월 선거 이제 후보 뽑고 나서는 나머지는 이제 11월까지는 야당의 시간이거든요. 이 바람이 야당에서 다시 한번 오세훈 바람, 이준석 바람 일으킨 바람이 또 무슨 바람을 일으켜낼지 모르는 상황이고 언론의 관심이나 국민들의 이 관심이 이쪽으로 이제 쏠릴 텐데 그때 이재명 후보가 됐다고 가정했을 때 박영선 후보처럼 2달 그냥 이렇게 흐송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걸 고민을 상황 실장님이 고민을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조혜진 의원님과 국민의힘의 희망사항인 것 같아요. 희망사항. 이번에 보면 경선하면서 우리 대선 경선 기획단장인 강훈식 의원이 색다른 프로그램과 기획으로 새로 선풍적인 지금 인기를 걷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그럼요. 근데 왜 뭐 내일부터 있죠? 내일부터군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강훈식 단장이 어제 나왔었는데 얘기를 그 부분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독한 질문. 좋은 대답이 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이 쫙 있어요. 그게 되려면 결국은 박빙 승부로 가야 되거든요. 이재명 대세론이 뒤집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별로 안 보여져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일단 경선
대선 민주당의 선관위원장인 예. 이상민 의원이 두 번째 인터뷰에 또 준비가 돼 있으니까 네. 묻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이시죠? 우리 집안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예. 그 윤석열 바깥에 있는 집안하고 예. 국민의힘 집안하고 그거 걱정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 모처럼 알겠습니다. 민주당 걱정할 정도의 이유가 생겨서 네, 이게 머리를 극적이시면서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스스로 잘합니다. 우리도 뭐 남의 당 걱정 한번 하게 해주세요. 한 5년 동안 걱정 못 하시다가 이제 최근에 좀 여유가 있으시네요. 남 걱정할 때가 여유가. 됐군요.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엔 라이브. 여러분은 지금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성추행 피해 공공부사관에 대한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상관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강제추행 사실을 상부에 알리지 않고 회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특가법상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광주 북구에서 화이자 백신을 상온에 장시간 방치해 천여 명분이 폐기 처분될 예정입니다. 관리 직원이 백신을 냉동고에서 꺼낸 뒤 일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깜빡해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역당국은 보관 중인 물량이 있어 이번 주 백신 접종은 차질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이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 선수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선수 등록을 강행하려 했지만 여론의 거센 반발로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구단주는 소속 선수가 학교 폭력에 연루돼 무리를 일으킨 데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과했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을 하루 앞두고 오늘 오후 수도권 지자체가 현재 거리두기 방침을 우선 일주일 더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전국에서 800명 가까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내려진 결정으로 보여지는데요. 관련된 얘기를 정재훈 과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모셔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만 해도 신규 확진자가 800명에 가까웠습니다. 68일 만에 최다였는데요. 사실 이런 확산세가 보여지는 상황에서 오늘 조치가 급하게 내려졌습니다. 네, 우리가 확산세를 이해하실 때는 두 가지 힘을 아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확산세를 늘리려는 힘입니다. 확산세를 늘리려는 힘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고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이 되면 확산세가 증가할 수도 있고요. 확산세를 감소시키려는 힘으로 지금 작용하는 것은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균형들이 2분기에 계속 이어지면서 600명대 확진자가 유지가 되었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정부의 신호가 나오면서 거기 신호에 반응을 하면서 확산세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은 일시적으로 균형 상태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균형 상태를 다시 돌리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어야겠습니다. 사실 백신이 좀 시작되면은 접종이 시작되면 확산세가 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는데 올라가면서 사실 지금 현 거리두기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세요? 네, 백신 접종이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한 가지 효과는 사망을 막아주는 것이고 두 번째 효과가 유행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1분기, 2분기에 시행했던 접종 계획은 대부분 사망을 막기 위한 것이지 확산 방지를 위한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확산을 저지하기엔 아직까지는 접종률이 모자라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에 조심스럽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시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더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코로나19는 특별하지 않은 감염병이 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2분기에 어느 정도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고요. 거기다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완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계층들에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일주일 더 연장하는 조치가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그래도 이제 그런 일방적으로 완화하는 그 시도들이 이루어지는 것들보다 점진적인 완화가 이루어지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점진적인 완화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계획이 재편되면 더 좋을까요? 네, 7월 1일 기준으로 우리가 5인 이상
집합 금지, 그다음에 10시까지 영업 제한이 있고, 그다음에 해외 유입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그다음에 백신 인센티브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다 한 번에 완화가 되는 게 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개별적인 조치를 보게 되면 그 개별적인 조치는 방역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7월 1일을 기준으로 거의 모든 조치들이 완화된다라는 것이 국민들에겐 일종의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가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 이제 이런 신호를 드렸는데 그 신호라는 것이 조금 더 천천히 가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저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이제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방향은 맞더라도 속도와 강도에 대한 조절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한 번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다시 단계를 예전으로 돌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크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는 셈이니까 더 견디기 어려우시겠죠. 네,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금 가장 무서운 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 지금 델타 플러스도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러시아에서 나왔던데 지금 뭐 원어민 강사 모임에서 확진자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나왔고 앞으로 이 확산세가 더 사실 두렵고 우려가 됩니다. 네,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바이러스 자체는 진화가 생존의 무기이기 때문에 기존의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높지 않으면 결국은 사라지게 되거든요. 새롭게 나오는 바이러스는 항상 기존의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높은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때까지 우리나라는 그래도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차단을 상당히 잘해왔던 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유입 차단도 있었고요. 역학조사도 선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영국발 변이라고 하는 알파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거의 차단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시점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신호를 낸 시점이 겹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상태, 그다음에 국민의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수도권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클러스터가 생기면서 급격한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정부가 예방 접종을 좀 더 서두르고 집단 면역을 뭐 9월까지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1차 접종까지 지금 마친 국민은 30%밖에 되지가 않아요. 지금 이 속도 괜찮은 걸까요? 네, 접종 속도는 당연히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제가 첫 번째가 1분기, 2분기에 접종하셨던 고위험군들은 대부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을 하셨거든요. 근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1회 접종과 2회 접종 사이의 간격이 3개월이나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백신으로 완전히 보호받는 시점은 2회 접종을 완료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도 사실상 8월 말이나 9월 초 정도가 되어야지 끝날 수 있다. 그런 의미인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3분기에 이제 집단 면역 달성 시기를 당기기 위해서는 3분기에 일반 국민들에 대한 접종이 거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백신 수급이 중요한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백신 수급이라고 하는 것이 한 달 앞의 미래를 내다보기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신규 확진자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젊은 층은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실 3차 접종, 부스터샷 이런 얘기도 유럽이나 미국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정부도 고려해보겠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3회차 접종은 과학계에서는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이라든지 백신의 지속 기간을 길게 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접종해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되었고요. 근데 문제는 어떤 시기에 어떤 대상자에게 접종을 해줄 것인가인데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년쯤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3회차 접종을 한 번 할 필요는 있습니다. 반드시 내년이요? 네, 내년 초 정도는 해야 됩니다. 내년이면 사실 좀 먼 미래 같이 보여가지고 좀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지훈 가천대 의대 예방학교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성대의 뉴스 썰기 첫 번째 썰 주제 보여주시죠. 네, 첫 번째 주제 바로 보고 가겠습니다. 추교 이후에 가장 지금 관계가 열악해지고 이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까지 지금 관계가 아주 망가졌습니다. 죽창가를 부르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열도를 뒤흔든 윤석열. 열도면 이제 일본 얘기인 것 같은데 윤 전 총장의 출마에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의 주요 언론들 윤 전 총장의 대선 출마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 있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자 일본 신문들 좀 가져와 봤는데요. 대부분 뭐 전직 검찰총장이다, 또 여론조사에서 앞선다, 뭐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웠다 이런 것들 많이 비중 있게 보도하고요. 보신 것처럼 뭐 의리가 많다, 또 뭐 주량 이런 좀 가십성까지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관심이 많죠. 또 현재 국내 정치 지형도 비교적 정확하게 분석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아사히 신문인데요. 자, 보신 것처럼 오른쪽에 보시면 자, 윤석열 전 총장 입당할지 여부 물음표가 돼 있죠. 당내에 유승민, 원희룡 후보도 있다. 참고로 홍준표 의원은 안 보입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은 여권 지형도도 좀 그려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지사 거리감이 있다. 반면에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는 양호하다, 사이가 좋다.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엉덩이 탐정이 일본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얘기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없네요. 그러게요. 엉덩이 탐정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네요.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거. 네, 좀 찾아주세요. 자, 일본 언론이 우리 정치에 관심이 적지가 않은데 야권 1위 후보가 정식 출마 선언했으니까 비중 있게 보도하는 건 사실 당연하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눈에 띄는 게 있어요. 특히 그 윤 전 총장이 어제 한일 관계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들을 상당히 비중 있게 관심 있게 보도를 했기 때문인데 지금 일본 정부에서는 우리 정부 때문에 한일 관계가 경색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입장을 보이고 있죠. 네. 앞서서 그 지난달이었죠. G7 당시에도 일본의 스가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한일 회담을 굳이 할 이유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지금. 뭐 어제 이제 이 기자가 뉴스 썰기 중에 언급했듯이 윤 전 총장의 답변에 우리보다는 일본 측 견해가 더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 때문에 일본이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어제 발언을 좀 보시면 윤 전 총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한일 관계는 지금 죽창가만 부르다 여기까지 왔다. 정부가. 이런 식의 인식을 보여줬는데 지금 한일 관계 경색에 대해서 우리 정부 탓이 좀 있다라는 식의 어떤 인식이 깔린 겁니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차기 유력 주자로 되는 한국 그 정치인이 자기들과 비슷한 입장을 얘기해 주니까 그거 참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여당에서는 상당히 문제 제기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윤 전 총장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현재 그 한일 관계가 경색이 된 거는 일본의 어떤 그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탓도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쪽에 다 책임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어쨌든 이제 대선 첫걸음을 떼었으니까 앞으로 이런 비판에 좀 명확하게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좀 나왔지만 윤 전 총장의 제스처가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죠. 이렇게 말을 할 때마다 도리도리 고갯짓을 하는 게 나왔는데 지금 별명으로 또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미 아까도 보셨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이게 자기가 말을 하면서도 무슨 말하는지 모르는 어떤 제스처다. 사실상 근거 없는 인상 비평을 해서 좀 그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여당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을 비판할 수 있지만 정치인 윤석열의 콘텐츠가 뭐냐, 빈약하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일 관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이런 걸 비판할 수 있지만 뭐 이런 제스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게 아니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고요. 참고로 이 도리도리 의외로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좀 보고 가시죠. 이거 하나로 끝낼 수 있다는 한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이름하여 도리도리 운동입니다. 실제 내용을 보시면 저게 무슨 운동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몸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고개를 그냥 좌우로 움직이는 거. 고개를 좌우로 움직이는 거. 보신 것처럼 저게 그 목 디스크 예방 효과가 좀 탁월하다. 현지 의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강행코드 한번 해보시죠. 한번. 네, 뉴스 썰기. 이게 한번 이렇게 시청자분도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정치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아, 네. 이런 드립 도리도리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썰기 바로 넘어가죠. 자, 두 번째 썰기 주제 바로 보겠습니다. 자, MB로부터 온 편지, MB의 나라 걱정입니다.
굉장히 서정적인 노래와 함께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재 수감 중인데 자필 편지 내용 얘기하는 거죠? 예, 자필 맞고요. 이게 고려대 후배가 먼저 위문 편지를 보냈습니다. 감옥으로 편지를 보냈더니 그거에 대한 답장을 썼고 그게 공개가 된 겁니다. 자, 그 편지에서 좀 눈에 띄는 대목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나라가 무엇보다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된다. 안타깝다. 이렇게 세우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 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걸로 해석이 되는 거죠. 자, 지난 3월이었습니다. 3월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런 또 손편지를 지지자들한테 보내주겠습니다. 친절하게. 자, 이렇게 MB는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그 나라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전에 직접 나라 걱정한 멘트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국민들이 나라 안팎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내 자신도 어쩌면 국격이라든가 국익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MB의 나라 걱정이라고 된 것 같은데 근데 정작 MB도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국민들한테 걱정을 많이 끼치기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이었죠.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횡령 및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과 벌금형 저렇게 받았습니다. 자, 간간히 손편지로 나라 걱정하는 부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우선 국민에게 진솔한 사과를 먼저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냐 뭐 이런 지적 나옵니다. 네, 돌이 꽂히셨네요. 자, 마침 어제 윤 전 총장이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MB 정권 시절 사실상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한 언론에서 그 에피소드를 공개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져와 봤는데요. MB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윤 전 총장을 만났다. 당시 2018년 초쯤 되겠죠. 자, 만났는데 부담을 내비쳤답니다. 전직 대통령 부담을 내비치면서 두고 보면 알 거다. 그러면서 감옥에 안 갈 거라는 것처럼 이해를 하게 됐답니다. 하지만 결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속이 됐죠, MB가. 네. 그랬더니만 뭐 저런 사람이 있냐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뭐 증거가 쏟아져 나와서 아마 그 윤 전 총장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했다는 거죠. 자, 이것만 보면 이게 혹시 이 언론인의 어떤 근거 없는 인상 비평인지 아니면 정말 윤 전 총장이 당시에 MB를 구속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건지 아니면 정부가 청와대가 좀 더 강력하게 압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구속을 한 건지 그랬다면 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반대를 하지 않았는지 뭐 여러 가지 좀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좀 입장 정리가 필요하지 않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뭐 윤 전 총장 입장 정리할 게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지금 뭐 MB로 시작했지만 다시 또 윤 전 총장 얘기로 마무리되는 그런 느낌이네요. 도리도리 알겠습니다. 이성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본격적인 대선 경선 레이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예비후보 등록이 오늘 마감이 됐죠. 더불어민주당의 중앙당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입니다. 이상민 의원을 오늘 뭐 일정이 많아서 전화 연결로 전화 연결로 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약 1시간 전이죠. 오후 6시에 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 등록이 마감이 됐습니다. 오후에는 이 선관위 차원에서 회의도 가지고 아마 이제 제 생각은 어떻게 하면 경선을 좀 더 잘 치러볼까 이럴 것 같은데 어떤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습니까? 전화 연결이 잠시 지금 끊겼는데요. 예. 일단 민주당의 경선 일정을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일단 다음 달 5일부터 11일까지 일반 국민과 당원 선거인단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이제 예비 경선 컷오프 6명을 뽑는데 현재 9명의 후보 중 6명을 뽑아서 근데 당원과 일반 국민 5대5 여론조사로 이루어집니다. 자, 다시 연결이 된 것 같은데요. 이상민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계속 오늘 이동 중이셔서 아무래도 통신이 좀 불안했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회의에서는 어떤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습니까? 예, 그 예비 경선의 일정도
그 TV 토론이나 예. 또 여러 가지 정책, 면접 뭐 등 그런 일정을 확정을 지었고요. 그리고 또 본선에 국민들하고 일반 당원들의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 필요한 절차, 방식 같은 거를 정했고요. 그리고 이제 예비 경선 때 선거 운동 방법이 과도하게 그 규제 방법이 돼 있어서 너무나 조용하게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건 선거의 그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좀 많은 규제를 풀었습니다. 규제를 풀어서 많은 유권자들이 좀 관심을 갖게 하도록 했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들이 좀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종래에는 프랜카드 건다든가 또는 연호한다든가 예. 또는 뭐 일정한 기구를 통해서 소리를 내는 그런 것들을 일체 못하게끔 했거든요. 그러나 방역에 무슨 저촉된다거나 뭐 크게 그 토론을 해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면 예. 웬만한 규제는 다 풀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말씀 중에 지금 이제 예비 경선 그러니까 6명으로 컷오프하는 데는 당원과 일반 국민의 5대5 여론조사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네네, 아마 이제 그렇습니다. 후보들은 또 본 경선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이른바 룰 싸움에 신경을 많이 쓸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주요 골자가 잡혔습니까? 아니 그거는 이미 당원 당규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고요. 전국대의원은 당연히 표가 한 표씩 있고요. 예. 다음에 전국대의원이라는 것은 이제 권리당원 중에 각 지역마다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있습니다. 예. 그 전국대의원들은 1인 2표가 있고 권리당원들 당비내는 권리당원요? 당원들도 그것도 1표가 있고 예. 다만 일반 당원 당비내지 않는 당원이라든가 일반 국민들 저희들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 아닌 일반 예. 국민들에서도 원하시면 신청에 의해서 선거인단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무한정. 예. 그래서 그렇게 모아진 모든 선거인단이 1인 1표로 투표를 해서 과반수를 넘으면 그건 그분이 본 후보가 공천이 확정되는 거고요. 예. 만약에 한 번에 과반이 넘는 분이 없으면 결선까지 가는 거죠. 됩니다. 예, 그래서 1, 2위 등을 결선을 해가지고서 그중에 과반수가 나온 분이 이제 본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되는 당원 당규에 그렇게 돼 있고 지난 대선도 그렇게 치러졌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일반 국민의 비중, 투표율의 비중을 얼마나 높을 것이냐. 그러니까 당심의 비중을 얼마 정도 하고 또 일반 국민들의 민심을 어느 정도 반영할 거냐 이런 부분일 텐데 그런 거에 대한 그런 비율은 두지도 않고요. 또만 지금 경선을 앞두고 그걸 또 바꾸게 되면 후보마다 또 여러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국민이 원하시면 일반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무한정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들의 민심이 많이 반영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앞서도 계속 얘기 나오는 게 경선의 역동성이 아무래도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떨어진다. 관심을 덜 받을 수 있다. 앞서 이제 보다 선거운동을 좀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고 했는데 본질적으로는 이제 후보들 간의 지지율 격차가 좀 크기 때문입니다. 혹시 뭐 이런 좀 더 흥행을 높이기 위한 대책들은 있습니까? 각 후보들 저희 선관위에서는 각 후보들이 갖고 있는 역량과 비전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 편이나 그런 플랫폼을 판을 만들어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당의 후보 지금 9분의 그 예비 후보들은 다 역량이 출중하고 많은 경륜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경륜과 역량, 비전을 국민들께 잘 전달드리면 국민들이 그 시선이 집중될 것이고 관심도 높아질 것이고 지지도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이상민 의원님은 당내에서도 중진 그리고 가장 쓴소리를 많이 했던 의원님 중에 한 분도 아니고 독보적으로 쓴소리를 많이 했던 의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4월에 언론 인터뷰를 보면 조국 사태에 대한 당 폐쇄성이 가장 큰 문제다. 그리고 당의 쇄신 움직임에 대해서도 치열함이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송영길 대표 체제인데 그 치열함은 좀 살아났습니까? 혁명적 그 혁신이 변화와 쇄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송영길 대표는 좀 매우 제약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 10분 100% 발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나름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번 경선 연기론이 당에 불거져서 자칫 당이
큰 분열로 될 수 있는 부분을 당대표로서 잘 일단락시킨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앞으로 좀 더 속도를 내고 가열차게 국민들이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아주 유능하고 잘 민심을 받드는 당으로 변화와 쇄신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당대표뿐만 아니라 그 소속 의원으로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의원님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요즘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얘기는 저희가 나중에 스튜디오 한번 모셔서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실 거죠?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요. 알겠습니다. 오늘 못 가봐서 죄송합니다. 예. 아이고 아닙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이상민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지금 시각 7시 25분 뉴스룸이 이제 5분 뒤 방송됩니다. 오늘 뉴스룸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경찰이 현직 부장검사에 이어서 윤석열 전 총장의 이동훈 전 대변인 그리고 방송사 앵커의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룸에선 오징어 사업 사기에서 시작된 이번 사건이 어떻게 금품 수수 수사로 번졌는지 취재했는데요. 또 금품을 준 걸로 지목된 김모 회장의 실체를 어제에 이어서 보도해드립니다. 2년 전 한 골프장 캐디가 상사의 폭언과 갑질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법적으로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특수고용직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직 같은 노동자들은 어떻게 법의 보호 아래로 들어올 수 있는지 JTBC 추적보도 후기에서 취재해봤습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 이어지는 뉴스룸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